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오후 강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제주는 30년 동안 제주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받습니까? 후원금을 받은 계좌가 개인 명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개인 명의로 된 계좌들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제대로 쓰여졌느냐 하는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30년간 이뤄온 일본군 성범죄의 진실을 밝혀온 길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들도 조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자료는 검찰이 확보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와 별개로 미래통합당도 진상규명 TF를 꾸려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TF 소속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당선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5월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현황과 새로운 방제 대책 등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식의 복지 정책들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받아들여야 된다. 충분히 그렇게 할 우리가 역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돕기 위해 국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이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먼 북유럽 복지 선진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살아갈 우리의 이야기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강남훈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사부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는 정의연 의혹 관련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추가 이야기들과 단체를 둘러싼 운영 투명성 시비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단체 관련 죄가 인정된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 이야기도 풀어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예상대로 윤미향 당선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역시 이에 따른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당선인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승희 당선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 끝나고 첫 연결인 것 같은데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할머니 기자회견이 꽤 오래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예, 다 지켜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충격적이었고, 예. 또 할머니가 이렇게 막 가슴 아파하는 부분을 보면서, 예. 정말 저희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정말 할머니가 느꼈을 그 배신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또 풀어드려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 또 정대협, 과연 이분들이, 본인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너무 강하게 들고 철저하게 검찰 수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들의 그런 울분을 좀 치유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검찰에 고발이 들어간 상태고 압수수색을 지금 2차례나 지금 한 상태고 조사를 검찰이 할 텐데 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TF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 검찰 조사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네네. 이 TF팀을 만들어서 국정조사까지 연결시키겠다 이런 지금 보관이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필요하면 조사를 통해서 국정조사까지도 가야 된다고 조영 원내대표 또 곽상도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예. 뭐 검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예. 저희가 많은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추가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부분들 좀 업무를 나눠서 예. 일을 할 생각이고 또 무엇보다도 향후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또 이런 부분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일단 TF팀에서 준비하시는 일은 어떤 겁니까? 뭐 제보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뭐 지금 오늘 첫 이제 TF팀 예. 구성하면서 임명장 받고 예. 현재까지 각종 이제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 또 곽상도 의원님께서 사전에 이제 자료 요청을 하셔가지고 사실관계 확인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오늘은 좀 공유를 했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각자가 좀 고민을 해서 파트를 나눠서 일을 하자 뭐 이 정도 얘기가 주고받아졌고 또 하나는 어쨌든 뭐 검찰 수사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또 어쨌든 윤미향 후보는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을 좀 했습니다. 예. 국정조사 추진은 뭐 당장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 조금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뭐 국정조사라는 것도 결국 이제 개헌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예. 이게 뭐 야당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국정조사 할 수 있는데 사실 20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네. 180석에 가까운 여당이 국정조사 반대하면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우리 국회의원 4분의 1이 동의를 해야 되고 절차상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원내 교섭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정해야 되고요. 이게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주장만으로는 국정조사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 미래통합당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조금 많이 나간 거 아니냐 해서 걷어들였다가 다시 또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정확한 생각이 어떠신가 좀 여쭤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 의혹들을 보면 이것은 검찰 수사도 필요하지만 또 이 법적인 위반 내용 말고 또 많은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의원 활동이 과연 정말 이 올바른 것이었냐, 또 도덕적인 부분들, 또 이런 것들 많은 것들 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 하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러면 할머니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죠. 할머니께서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대협이 두 사례를 묶어 활동했고 우리는 거기서 뭐 제주만 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그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이제 뭐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할머니들은 많은 그 고통을 받으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분들이 구분 없이 일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미래통합당 TF팀에서는 추후 이용수 할머니뿐 아니라 다른 할머니도 만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직 아니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온 상태입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그건 조금 더 논의를 해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한일 학생들이 왕래나 교류하면서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그 논란과 별개로 역사적 진실과 위안부 할머니들 운동 자체는 폄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뭐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견 없을 것 같고요. 이견 없습니다. 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정대협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막았다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네. 부분은 뭐 정대협 쪽에서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 했던 협상이 뭐 밀실 협상이고 올바른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굴욕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할머니의 주장이 그러하신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대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지난 정부 일인데 어떻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도 봐야 될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또 할머니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을 통해서든 또 저희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민주당 차원에서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검찰 조사를 보면서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은 논란이 일었고, 예. 특히, 이 회계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것은 국세청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유용이 됐다. 개인 계좌로, 개인 통장 4개로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예. 사실 조사를 하든 안 하든, 예.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예. 또 윤미향 당선 자체가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이건 수사로 법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이 처벌을 할 부분도 있지만 이미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이런 예. 부분들은 많이 훼손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민주당은 일정 부분 책임에 대해서 예.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 이참에 그 각종 시민단체 전수조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네.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필요하다면 저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보조금 관련해서도 2년 동안 여가부에서 이 정의연에 10억 가까운 돈을 지금 지원을 했는데요. 예. 그 국회에 여가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보조금 지급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잘 관리 감독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국고보조금들이 많은 시민단체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런 그 보조금 쓰이는 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실태 조사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도 법안 개정들을 통해서 예.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국고보조금은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고 그럼요. 네.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라도 단체에서 기부만 받는 쪽도 네.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기부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도 예. 우리 체프팀에도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오늘 예. 논의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21대 개원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개원하자마자 상임위 배분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테고. 네. 근데 거기서도 치열하게 논쟁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뒤에 또 바로 이 문제로 국정조사 하자고 하면 21대 개원하자마자 또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20대 네. 동물국회라는 비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쟁을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정쟁의 도구로 여야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당 문제도 좀 여쭤보죠.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일단 출범했습니다만 어떻게 순항할 것 같습니까? 아직도 당 내에서는 반대하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희가 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김종인 비대위를, 그 정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당선인 워크숍에서 투표를 통해서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내에 우려와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결정된 사항은 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더해져서 김정인 비대위가 시작과 동시에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소통을 예. 전제로 이 활동을 이어가신다면 예.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는 그 민경욱 당선인을 비롯한 뭐 보수 유튜버들이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네. 당이 확실한 선긋기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좀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고요. 예. 그걸 저희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리고 뭐 이게 어떤 말이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국민들의 또 일부 민경욱 의원님을 포함해서 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해소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 개표 지금 하자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 재검하자고 하시니까 예.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검표하고 나서 그럼 이런 주장들은 사그라들까요? 그거는 뭐 재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예. 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럼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는데요.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또 일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검하지 않고 지나가면 또 뭐 민경욱 의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대변하시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미래통합당 황보승 의원이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송한 생활 속 거리두기 재난방송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지역, 장소, 시간대에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꼭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확진자 정보는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린 재난방송이었고요. 저는 1부 순서 마치고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 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보죠. 서울에서 유치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0시 기준으로 16명인데요. 나흘 만에 10명대로 줄었고요. 이 중 13명이 국내 발생이고 해외 유입은 3명입니다. 그 문제는 숫자는 줄었는데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서울 강서구에서 감염된 이제 유치원생이 2015년생인데요. 이 네. 유치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유치원생은 미술학원 선생님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그런데 이 선생님의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이 알수 되지 없다. 않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강서구 일대 유치원 7곳에 대해서 돌봄 교실 운영 등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음 주 유치원 또 학교 개학할 때 많이 걱정되겠네요, 학부모들은. 네, 그렇죠. 오늘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학교를 고3들이 안 가다가 오늘부터 다시 가기 시작했고요. 예. 네. 안타깝네요. 방역 당국에서도 계속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저희가 그 몇 달 전만 해도 뭐 3차 감염, 4차 감염 이것도 되게 심각하게 여겼는데 예. 지금 이태원 같은 경우는 6차 감염, 7차 감염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네. 거리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네. 이게 마스크 쓰고 막 걷고 하면 덥긴 덥더라고요, 사실. 네, 맞아요. 예. 덥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 미착용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지침이 나왔네요. 네, 사실 마스크는 아시다시피 뭐 거리에서 쓰는 것보다 밀폐된 공간에서
훨씬 더 잘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우선 내일부터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은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승차 거부라는 게 사실상 뭐 지금까지는 승차를 거부할 때 사업 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는데요. 예. 이거를 한시적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와 택시 기사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고요. 이를 어길 시에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모레죠.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럼 뭐 버스, 또 지하철, 네. 기차, 택시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네, 택시까지 포함됩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현지 시간은 어제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일요일판 일면을 코로나19 사망자 부고로 가득 채웠다면서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제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젠데요. 뉴욕타임즈가 이례적으로 신문 1면에 미국 사망자 10만 명 육박, 막대한 손실이란 제목으로 1000명의 부고를 실었습니다. 이 부고에는 사망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간단한 소개가 담겼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카이어스 켈리, 코로나와 싸운 간호사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됐고요. 사망자 명단은 미국 내에 수백 개의 매체가 있는데요. 이 매체에서 부고란은 다 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진 끝에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서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비슷한 형식의 부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죽음의 도시라고 불린 이탈리아 북부 한 지역 신문에서 당시의 부고가 지역 신문에 10개면이나 돼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황보성이 당선인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용수 할머니 오늘 기자회견 요약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대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고요. 이제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정의연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했다, 피해자를 팔아먹었다며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바보같이 이용당한 것 같아서 최근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30년 만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바른 말을 하니까 사람들 즉 정의연에서 감췄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 할머니는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운동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한 뭐 반응이랄까요? 윤미향 씨나 정의연 없었죠? 네, 아직 없었고요. 이제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왜냐하면 논란이 되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자신과 윤 당선인 모두 한 자리에 있어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오늘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직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제 윤 당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할머니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요. 다만 윤 당선인이 뭐 사퇴해야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요.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미래통합당은 결국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무소속 4인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당선인이 이른바 무소속 4인방인데요. 예. 이분들이 아무래도 다선 의원이다 보니까 무소속이 가지는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합당, 복당을 바라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일단 통합당의 의석이 아쉬운 상황이 아닌데다가 이제 이 무소속 그 4인방이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한 이후에 무소속 출마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 때문인데요. 특히 홍준표 당선인은 그 김종인 내정자에 대해서 노욕, 노정객 이런 예. 단어 쓰면서 정치 설계사로서의 수명 다했다라고 공격을 한 바도 있고요. 현재 그 4인방 중에서 권성동 의원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 나머지 3인방은 일단 의지만 밝힌 상태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 굉장히 서로 설전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홍준표 전 대표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하고 네, 그건 좀 그렇죠. 예, 4인방이 돌아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를 추대했는데 누구로
추대했습니까? 네, 국회의장 후보에는 육선인 박병석 의원이 후보로 추대됐고요. 예. 부의장에는 사선인 김상희 의원 추대됐습니다. 그 민주당에 앞서서 후보 접수를 진행했는데 이 두 의원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투표 당선으로 됐습니다. 예.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몫이고요. 부의장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나눠서 갔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오늘 인사말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 개혁 TF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여성 부의장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날 인사말에서 이로써 민주당이 73년 헌정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부의장이 여성이 됐다. 네. 근데 원래는 투표로 이번에 투표를 하겠습니다만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관례로 여당이 네. 정하면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로 추대를 했다고 하면 당선된 건 마찬가지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은 박병석, 부의장은 김상희.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또 새로운 국회 부의장이 나와야 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네.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칼럼이 나왔고, 네. 요즘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런 얘기 한 것 같고.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면 이야기하는 분들이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드는데 사실 맞지 않는다. 대통령 사면과 국민 통합은 별개다라고 말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사면을 말하는 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고요. 안민석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절대 사면이 안 된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판사 출신이죠. 박범계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서신을 통해서 여전히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러면서 최소한 용서를 비는 제스처가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형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네. 보통은 또 3분의 1을 형을 또 살아야 네. 사면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전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네. 당내에 찬성은 없었어요? 찬성이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꺼냈습니다. 예. 지난 21일에 국회의장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두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을 했는데요. 21대 국회가 국민 통합 기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다음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비극이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사면을 언급했고요. 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놔둔 채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예.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상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 이야기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겠네요. 네,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당분간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애초에 전 씨가 재판에 출석하는 거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엔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고령 등의 이유였고요. 예. 근데 그러다가 지난해 골프 치는 거나 이제 오찬을 하는 모습이 확인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올해 2월에 재판장이 새로 배정되면서 무조건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인정신문에서는 당사자 출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인정신문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는 다시 또 고령 등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이 오늘 재판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요. 이후에 즉 선고가 날 때만 참석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중앙경향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인명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얻은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변화는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도 이미 예견된 미래의 변화입니다. 특히 면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AI와 같은 IT 기술의 비중이 커지는 시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바로 기본소득이었는데요. 최근 재난 기본소득의 효과에서 그 가능성을 본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이사장이죠. 한신대 경제학부 강남훈 교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었다. 벌써 작년 같은 분기 카드 매출과 같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일단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다른 거 아닙니까? 예, 예.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공동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토지나 환경 이런 거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골고루 나누어 갖자는 생각인데요. 예. 그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줘야 되고요. 그걸 보편성이라 그러고 또 그 대가로 뭘 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요. 그걸 무조건성, 또 개별적으로 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서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재난소득,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지금 지급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은 다 충족하는데 정기성이 충족이 안 되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소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속성과 개별성인데 재난기원금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고요. 예. 예. 자, 근데 일단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효과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교수님이 판단하기에 확인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한국신용데이터에서 60만 개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액을 작년하고 비교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극심할 때는 0.71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100이라면 예. 그때는 71밖에 안 됐던 거죠. 예. 그랬던 것이 이제 재난소득이 지급되고 난 20주차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1.00 100%를 회복했고요. 예. 특히 가장 일찍 또 이렇게 가장 많이 지급한 경기도는 1.07. 예. 그래서 전국보다 한 7% 정도 더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예. 이게 소비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재난지원금 효과를 통해서 앞으로 기본소득을 해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효과를 본 거죠. 예. 사실은 이 데이터는 이렇게 전국 자영업자 사업장 60만 개거든요. 예. 그 평균인데 사실은 재난소득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 쪽에서만 쓰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예. 예, 백화점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못 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만 계산하면 이 효과가 더 컸을 겁니다. 예. 평균이 이러니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기본소득을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다 체감하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재난 기본소득을 상시적인 기본소득으로 바꾸려고 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지속성, 개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분명히 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재원 마련이 재난소득이야 긴급한 재난 시기에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국채를 통해서 발행해서 지급해도 얼마든지 바람직한 건데요. 정기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이제 증세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보다는 평균 한 20% 정도. 그 다음에 OECD 평균하고는 10% 정도 세금을 작게 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에는 사회보장, 보험료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OECD 평균만 더 내더라도 1인당 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두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기존의 복지제도 중에서 아동수당
또 노인 기초연금 이런 것들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해도 되는 금액이니까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존의 다른 서비스 복지 이런 걸 늘려가면서도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면 재원 마련은 증세를 한다거나 혹은 현재 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겠네요.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증세를 하려면 이제 저는 그래서 그 합의를 위해서 목적세로 부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토보유세를 매긴다. 국토보유세를 1년에 한 30조 정도 걷겠다. 이렇게 하면 1년에 전 국민에게 1년에 한 60만 원씩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할 수 있는데요. 예. 그 경우에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예를 들어 토지 이 국토보유세에 기초한 그러한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전 국민의 한 85% 이상이 국토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그로부터 나오는 기본소득을 받는 액수가 더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굉장히 정치적으로 용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지급됐지 않습니까? 예. 기본소득은 그러면 개별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예. 미성년은 어떻게 합니까? 미성년은 선진국 다른 사례를 보면 이제 주로 부모들에게 지급하는데요. 예. 어떤 경우에는 양육권이 있는 분에게 주든지 하는데 어떤 실험에서는 어머니에게 주로 지급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예. 예. 북유럽에서 월 300만 원 지급 국민투표로 붙여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요. 예, 스위스.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스위스는 300만 원을 국민투표에 붙인 건 아니고요. 예. 스위스는 헌법 개정을 기본소득을 헌법에 넣으려고 했는데 FN 명시하지 않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일부 좀 급진적인 분들이 월 300원 필요돼야 된다. 스위스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영향이 좀 끼쳐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줄이면서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조금씩 더해가면서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기본소득이랄까요? 월 얼마나 보고 계세요? 저는 국토보유세를 1년에 한 6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 탄소세도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탄소세를 부과하는 걸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드리는 걸 이제 탄소 기본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모든 우리 가계로 돌아오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이 한 5% 정도 과세하면 월 20만 원 정도 기본소득은 이렇게 배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월 20만 원 정도는 괜찮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2, 3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국민적인 합의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금액을 늘려가는 게 점진적인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또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겠죠. 정치권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본소득제 도입 언제 하겠다. 이건 아직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재난소득이 지급됐잖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의사들도 다 받았거든요. 아주 고소득자까지 다 재난소득이 지급됐으니까. 그리고 또 이 재난기간이 혹시 길어지면 한 번 더 지급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기적으로 좀 해보자.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지구가 지금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쳤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막아내야 되니까 탄소세를 빨리 부과하자. 이런 데 만약 합의가 도달한다면
그 탄소세를 탄소 기본소득 없이 도입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예. 어렵잖아요. 예.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전기값, 예. 교통비 이런 게 예. 다. 그래서 그걸 나눠 드리는 게 마땅한데 이제 그런 식의 논의가 되면 상당히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을 한번 지급해봤더니 경기 예. 상승 효과가 상당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예. 그 각인시켜주기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아마도 국민들이 골목 상권에 이렇게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예. 체감을 절실하게 하셨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또 AI와 IT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예. 노동력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수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언제 한번 스튜디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한번 말씀 좀 나눠보시죠. 아, 예, 그런 기회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이었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 사회 온갖 문제를 풀어보는 온갖 문제 용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돈 교수, 미국 변호사 김기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명칭이 왜 직위 얘기 안 해요? 연구소장. 명승권 연구소장. 예. 이게 온갖 문제 연구소인데 갑자기 아재쇼로 변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 연구 중장, 저는 연구 대장인데 예. 전 요청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어요. 예. 근데 박정천이라는 인물을 차수로 임명을 했어요. 예. 차수가 뭔지 아세요? 예. 대장은 별 4개, 예. 원수는 별 5개. 예. 근데 원수를 줄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별 4개 반. 그러니까 원수와 대장 사이를 차수. 그러니까 저도 차수로 승인시켜 주세요. 역시 최영일 별 평론가 모르는 게 없는. 종북 아니에요, 이거? 내가 되면 모르는 게 없는. 영화 종북입니다, 평점처럼 그러면. 별 5개가 최고인데 별 4.5개 계급도 있더라, 북한에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차수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하셔야 됩니다. 네. 친북, 좌파 이렇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계급 가지고. 김로즈 분께서 아무리 봐도 아재쇼. 네네. 그러나 온갖 문제 연구소입니다. 이 코너는. 예, 하여튼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코너를 아주 좋아하니까. 네. 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동영 작가가 유일하게 쉴 수 있다. 아무 말 안 할 수가 있다. 예, 워낙 세 분이 말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하고 청취자 문자만 읽어요. 진행자가. 예, 그래요. 지난주 또 아주 뜨거웠죠? 우리 김기태 변호사의 생년 이야기로, 나이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예. 여기 도대체 누가. 도대체 구상학번이 어디 있느냐. 저용할 뻔했어요. 네, 여하간 구상학번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 오프닝 하나 웃었습니다. 웃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용수 할머니의 추가 기자회견에 관한 겁니다. 할머니 본인이 직접 겪었던 위안부 피해 생활을 이제 털어놓으셨고. 맞아요. 그래서 억울한 심정도 내비치셨는데, 세 분은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일단은 이용수 할머님께서 일본의 무참한 여성인권 침해, 이런 역사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 세계에 폭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든 분이든 간에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앞세워서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울분과 분노라 이런 거를 토로를 하셨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992년 정대협이라고 아시겠지만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에서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일단 우리는 그 모금 활동의 성격 자체도 모르고 우리는 따라다녔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일본의 만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수차 반대를 해왔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윤미향 당선인은 지금 국회의원이 된 것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거다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 느낌 어떠냐고요? 느낌은 안타깝다. 예. 저는 그 한마디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10개가 넘는 의혹도 있고 그리고 할머니 또 입장도 있는데 이렇게 30여 년 동안 일본인 위안부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뭐 단체나 또 개인이나 그런 노력이 있는데 또한 또 할머님들이 또 그러한 어떤 이용을 당했다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안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울분과 경로, 뭐 감정을 토로한 것인데 이 윤미향 당선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세 가지라. 저는 안타깝다로 끝나면 안 돼요. 저희 김기태 미국 변호사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가 다 함께 반성하자. 왜냐하면 이 할머니의 트라우마는 풀리지 않았다. 사실 평생 풀릴 수 없는 거죠. 그 14살 나이에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가미가제 특공대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엄마라고 울부짖었는데 그게 내 귀로 들리는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리는 건지 지금도 난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그 울부짖었던 장면이 할머니가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세요. 1992년 이제 6월 25일에 당시 윤미향 간사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쭉 이제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이 아픔을 우리가 아직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지 못했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우리 사회가 국가가 또는 시민단체가 윤미향 당선인까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에 대한 마음은 정말 우리가 뭔가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다. 하나. 두 번째는 할머니 이제 주관성이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전적으로 할머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30년 전부터 그 아이들, 학생들의 돈을 모금하는 게 부끄럽고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도 걸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런데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 모른다예요, 할머니는. 그리고 최근에 본인이 7일 날 기자회견을 하신 이후에 언론에 쏟아지는 의혹을 보고 본인이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할머니가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검찰이 수사해서 법적 처리를 하기 바란다. 이건 검찰의 영역, 법의 영역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재산관계 의혹, 유용 착복 의혹은 이거는 다른 영역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야 돼야 될 숙제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세 번째로 운동 노선을 얘기했어요. 정신대 문제를 왜 얘기한 거냐면 정대협이 왜 지금도 정대협일까? 저도 좀 궁금했어요.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정립을 했어요.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공장노동으로 끌려가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한 분이고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때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도 이번에 배상 판결이 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좀 다르죠. 그 성노예라고 부르지 말자라는 얘기를 오늘 하셨는데 그게 또 그쪽에서 정대협 쪽에서는 미국에 이것을 알리려면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칭이다. 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주관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되 좀 정신대,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성노예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 규정을 해왔거든요. 이게 그냥 묻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쯤 다시 명확하게 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다루는 제가 보기에는 공공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이분들의 여생을 담당해라.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시민단체한테 맡겨놓은 거 아닌가. 윤미향 이 당선인 대표와 전 대표 이사장과 할머니들의 관계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애증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살갑지 않았다. 이게 이제 최근에 19일 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 용서받았다. 하지만 나 용서한 게 아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인간적인 갈등이 보입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편한 쪽으로 케어해 드려야죠. 그걸 따로 잡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수요 집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일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죄하라, 일본 배상하라 맞는데 무엇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일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으로 알리자. 그러니까 그냥 이 시위 데모가 아니라 교육적인 방식으로 좀 운동 노선을 바꾸자라는 할머니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이 좋은 방안을 할머니 스스로가 이 여성인권 운동가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방향도 우리가 받아들이자. 다만 이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기자회견이다. 이 문제는
언론과 검찰 그리고 나머지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 측이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뭐 성노예라는 표현은 또 국제사회에서 각종 원어인데 슬레이브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유엔에서요 enforced sex slaves라고 얘기를 해서 강요된 성노예들 뭐 노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기가 아니면 또 국제사회에 이런 일본이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다는 걸 알려주기 힘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명승은 박사님. 네, 저는 보니까 사실 정신대와 그다음에 위안부 이게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었는데 이용수 할머니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어제 저녁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신대 대책협의회가 정신대 문제만 다뤄야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가장 불만이 뭐냐면 맨 처음에 시작된 거는 92년인가 91년도에 한국정신대 협의회가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잘 아신 대로 정신대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위안부까지 이야기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정신대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일본군에서 강제 노동을 한 그런 여성들과 나이 어린 사람들을 그걸 이제 정신대라고 불렀던 건데 그거 말고 따로 위안부는 따로 있는 것인데 자신들은 그래서 위안부지 정신대 쪽이 아니었는데 이걸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용어 정리를 조금 이제 하다 보면요. 정신대는 전쟁 당시 일본이 식민지 여성을 강제 동원해 만든 무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주로 근로노동이었죠. 정의가 무엇을 목적으로 식민지 여성을 강제 동원했는지는 알 수 없이 뜻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게다가 영화 허스토리의 귀순 할머니처럼 처음엔 순수하게 노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정신대로 끌려갔다가 위안부가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해서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같이 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그 문제를 집중해서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혼용되면서 자꾸 위안부에 대한 거를 이용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사실 이용수 할머니가 진짜 주장하는 대로 윤미향 당선인을 포함해서 정의기억 연대가 진짜로 그 할머니들을 진짜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또 다른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거 그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단 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나중에 좀 확인해야 될 문제인데 아쉬운 건 저는 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가 비례대표로 되는 상황에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는지 혹시 또 다른 배경들이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예, 일단 검찰에서는 조사를 할 텐데 고발당한 것만 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예, 논란이 된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예, 이건 뭐 그대로 조사하면 이게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검찰이 조사하면 나올 거라 보고 지금 명 박사님이 이야기한 그런 것. 또 여러 군데에서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패턴이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면 또 보수 단체에서 고발하고 그러면 검찰이 바로 수사하고 그래서 여론몰이 마녀사냥 아니냐 이런 제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찰 수사가 됐으니까 좀 지켜보기는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또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일단은 국정조사는 당론은 아니고 향후에 이제 21대가 구성되고 이 일이 더 비화되면 쓸 수 있는 카드죠. 하지만 명백하게는 이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요.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마침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날 일단은 이 문제 정대협 정의연 문제에 대해서 TF를 꾸렸죠.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 TF.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곽상도 의원이나 개별적인 차원에서 의혹 제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주로 이 주택 구입 문제. 2012년에 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 아파트를 샀는데 경매로 낙찰받은 이 아파트를 2억 원이 좀 넘는 가격인데 대출을 안 끼고 이제 현금으로 샀더라.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18일 날 오전에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을 했어요. 간단해요. 옛날 집 팔고 그걸로 새 집 샀다. 옛날 집은 1억 8천만 원 상당이고 새 집은 2억이 좀 넘으니까 차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금이 있으면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근데 오후에 해명이 오락가락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 아파트를
팔기 전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 돈의 갭이 있잖아요. 그 시간차를 적금 세계를 해약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꿨다. 예. 그래서 먼저 지불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갔다가 헌집 팔리고 그 돈으로 처리했다. 예. 근데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수순이거든요. 예. 그 오전과 오후의 이 해명이 오락가락한 게 아니고 오전의 해명은 심플했고 오후의 해명은 좀 디테일했죠. 그 차이가 이제 있는 걸 가지고 어쨌든 공격을 또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고 또 하나는 딸의 유학 문제. 이 비용도 해결이 됐어요. 예. 설명이 대체로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학금 받고 갔다가 대학원 갈 때는 남편의 이 간첩 조작 의혹에 대한 국가 배상금으로 합의를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큼은 개인적인 비용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그 의혹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요게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의연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시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아시겠지만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매입가 1억 5천만 원으로 매입하고 인테리어비 1억을 들여서 윤미향의 당선인의 부친이 이거를 관리해 왔는데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초기 몇 번 외에는 이용하지 않았고 외부 단체 수련의 용도로 사용돼서 지난 4월 23일 매입가는 7억 5천이고 인테리어도 1억을 들였는데 지난 4월 23일 4억 2천만 원으로 헐값에 매각됐다. 요 부분에 대한 얼마에 매입됐다고요? 7억 5천. 7억 5천, 인테리어비 1억, 그러니까 8억 3천이. 아까 1억 5천이라 그랬어요. 그럼 남구 판 거잖아. 네, 7억 5천입니다. 네, 4월 23일 4억 2천만 원으로 헐값에 매각했다는 요 부분도 요 부분의 의혹이 저는 조금 국민들한테 좀 납득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의혹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수상하긴 한데 자 보세요. 현대중공업이 할머니들의 쉼터를 마련하세요. 10억을 지정기부한 거야. 용도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랑의 열매로 알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 돈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성의 입지를 정하고 여기가 좋겠습니다. 잘 지어주세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퀄리티가 있는 주택 자재를 해서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보니까 판 사람은 상당히 열심히 지었다. 1년 걸려서 지었다. 7억 5천짜리 쉼터를 마련한 거죠. 그러고 팔았는데 그럼 이제 샀던 돈은 이 사랑의 열매에서 나온 거예요. 4억 2천에 판 돈은 다시 이건 공동모금회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연의 예산이 아닌 거예요. 지정기부됐던 기업이 준 돈을 중간에 이 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지불하고 다시 회수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정의연은 만약에 이 차액만큼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리베이트나 그렇죠. 커미션으로 돌려받았다 뒷돈을 이게 포착되면은 범죄인데 예. 아직까지는 돈에 대한 권리가 없는 이제 단체인 거라 그 큰 의미가 없는 하나는 왜 거기다가 마련했을까 이런 의문이 나오죠. 뭐 그런 내용은 오늘 집을 판 사람이 9억은 받아야 되는데 좋은 일을 쓴다 해서 7억 5천 싸게 파는 거다. 오히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베이트가 있었다면은 검찰 수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 부분도 고발이 들어간 상태니까 그렇죠. 검찰이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억 원의 집 구매 문제 또 유학 비용은 사실은 이게 본질은 아니죠. 이게 본질이 아니죠. 이거 개인적인 30년을 그 부부가 맞벌이를 했는데 2억짜리 집을 어떻게 샀냐고 얘기해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웃긴 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 소명이 될 거라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게 공익법인인데 그 정부 보조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뭐 28억 정도인가요? 그거를 30억이 좀 넘습니다. 30억이 좀 넘습니까? 공시를 누락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은 37억 원 정도 되나요? 37억 원 누락한 거 아니냐. 물론 뭐 정의원역에서는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만은 이 많은 돈을 실수 혹은 오류라고 하기엔 좀 못하다. 근데 이제 국고보조금 서울시가 지원한 돈도 있고요. 예를 들면 거기 누락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배지 할머니들 돕지 않은 취지에 나비 배지 팔아서 모은 돈이 한 5,200만 원쯤 돼요. 이런 것도 들어왔는데 다 누락이 됐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들어온 돈, 지자체에서 들어온 돈, 학생들이 모금해 준 돈을 누락을 하고 그걸 착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실수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윤미향 씨 개인 계좌로 받은 게 또 있단 말이죠. 조이금이죠. 조이금.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주 명목으로. 근데 그거는 그 검찰에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고 개인 계좌도 섞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 사례는 그 비영리기구, NGO 단체, 또 특히 기부금 받는 단체. 일단은 외국과는 기부금 제도가 발달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비영리기구, NGO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유도해
이 재정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거가 이제 제일 근간이고요. 미국 시민단체가 연간 정부 보조금을 약 9억 2천만 원, 달러라면 75만 달러가 되는데요. 약 받을 경우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회계 비리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연간 수입이 약 7억 5천만 원, 50만 파운드를 넘는 시민단체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 회계 상태의 투명성을 상당히 그 투명성을 되게 담보해내야 된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감사를 강화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모든 시민단체를 한번 전수조사하고 네. 방금 김 변호사가 얘기한 이런 것들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차제에 그거는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명승권 박사님이 지금 재직하고 계신 국립암센터. 네. 거기 건강센터. 검진센터. 건강검진센터. 네. 거기 센터장이지 않습니까? 검진센터장이죠. 장. 그렇죠? 네. 거기도 기부 받지 않습니까? 기부 받죠. 예. 그거는 우리 국립암센터 발전기금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 센터장은 전혀 타치가 없고. 저는 전혀 구경도 못합니다. 저는 제가 낸 적도 있죠. 예. 근데 그것도 다 발전기금에서 다 뭐 관리를 하죠. 그건 당연히 투명해야죠. 보통 어디다 씁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또 필요한 뭐 연구 기금으로도 가기도 하고 안명부를 가고 예. 여러 가지 뭐 시설 뭐 여러 가지 뭐 관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한번 방문해서 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에 기부자들이 크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써 있어요. 기부한 사람과 금액이랑. 네. 저도 굉장히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거 그런 거 없었죠. 예. 근데 제가 검진센터장 되면서 처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인가요? 그때 열심히 좀 어디서 돈을 좀 마련해갖고 이 도네이션 레코그니션 월이라고 그 기증자 벽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좀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또 검진센터가 우리 한 15개 이상 되니까 16개 이상 되니까 국립암센터네. 그래서 그냥 제가 작년에 그 논문 좀 써갖고 상 받은 게 있어요. 한마켓에서 200만 원 부상으로. 그걸 그냥 제가 기부를 하면서 벽을 만들 것 같죠? 제 이름으로. 예. 그리고 나서 다른 우리 직원들, 의사들도 자발적으로 한 명이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검진자 중에도 몇 분이 또 해서 지금 한 6, 7분 정도가. 근데 뭐 서울 삼성병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예, 병원마다. 그거를 한번 보면 나도 기부를 좀 하고 싶다. 의욕이 생기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기부를 뭐 남모르게 해야 선행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옛날이랑 다르게 기부 문화 그게 외국처럼 그게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세요. 대형 병원들 로비에 보면 웬만한 병원들의 이 기증자벽에 보면 한 사람이 2억, 3억 뭐 이렇게 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니라 제일 명예는 뭐냐면 이게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면 아너 소사이어티에 회원이 되는데 그게 큰 명예예요. 제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을 한번 쭉 분석한 적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80% 가까이 돼요. 그렇죠. 부자들이 아니고 세습 부자들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 최평님, 그거 중요한데 핵심은 이 작가님이 그런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고 있으니까 빨리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냥 지금 기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작가가 10,000원을 국립암센터에 기부하고 10,000원은 너무 명센터장님 재직 시에 흉상이 생길 판이에요 지금. 10,000원 냈는데 흉상을 만들어줘. 절대 안 된다. 흉상은 10만 원이야. 10,000원 안 됩니다. 안 되죠. 미치고는 안 돼요. 여하간 기부하시는 걸로. 기부하는 걸로.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역시 뭐 이런 논란이 생기고, 뭐 정의원뿐만이 아니고 나눔의 집 논란이 생겼잖아요. 나눔의 집도 논란이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는 기부를 안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좀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세 분 말씀 3부는 여기까지만 듣고 광고 듣고 일단 오겠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3부도 마치고요. 4부에서도 온갖 문제 연구소는 이어집니다. 네, 온갖 문제 연구소 계속 이어갑니다. 이태원발 N차 감염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는데 오늘은 다행스럽다고 할까요? 계속 20명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16명. 맞아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 관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인천 학원 강사가 처음에 역학조사했을 때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많이 막았을 텐데. 네, 많이 막았을 텐데. 지금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가 오늘 현재 시점으로 237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52명이에요. 비율로 보면 21%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5명에 1명꼴로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예, 슈퍼 전파자가 된 거죠. 대체로는 이 2명, 3명 감염이 어려운데 1명으로부터 시작돼서 52명이 감염됐다? 이게 6차 감염까지 나온 거니까. 네. 그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직이라고 했으면 학원을 쉬든가. 그렇죠. 아니면 학원 강사여서 제가 강의했다고 이실직고를 하든가. 네. 그랬으면 조금 더 초기에 한 2, 3차 감염으로 막을 수 있었죠.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었는데 퍼져도 너무 퍼졌고 참 또 이게 안타까운 대목은 코인 노래방에서 이 택시기사분이 걸렸는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생업에 그게 이제 가장이었던 거예요. 투잡을 뛴 거죠. 그러니까 운전기사만 해도 힘든 일인데 주말에는 사진 촬영을 돌 사진을 이제 찍으러 갔는데 부천도 가시고 일산도 가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부천의 그 라운 파티라는 데서 지금 굉장히 적지 않은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꼬리를 물어서 사실 그 돌잔치 1살 여아와 그 부모, 외조부모 여기에 이제 참석했던 하객을 통해서 그 직장 동료와 그 남편까지 해서 6차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가정적이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아들하고 또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에 택시기사분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들하고 같이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또 주말에 또 아르바이트로 사진 찍으러 또 맞아요. 가셨으니까 맞습니다. 가정적이면서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또 확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진이 되도록 이렇게 감염을 시켰다는 지난번에 이 구로구 콜센터 때 이 여러 군데가 폐쇄되고 이 접촉자들이 다수가 됐던 게 뭐냐면 한 구로구 콜센터 직원분이 여의도에서 새벽에 녹즙 배달하는 거예요. 그 금융기관 이 회사마다 새벽에 녹즙 배달하고 구로구의 콜센터 가서 맞습니다. 이 감정 노동인데 하루 종일 또 전화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분들은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신 분들인데 거짓말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슈퍼 전파자에 대한 뭐 개념도 제가 말씀드렸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는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해서 한 사람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키냐 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3에서 뭐 5까지로 보고 있어요. 3명에서 5명.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 우리 최 평님이 2-3사람 감염시키기가 어렵다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보통 이제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1.3에서 뭐 1.8이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건 아무튼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도 특히 인천학원 강사는 왜 이렇게 막 50명 이상이나 감염시켰냐. 그거는 아까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자체로 그 환경적인 요건도 있고 그때 바이러스량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환경적인 요인이 강한 것 같아요. 이분의 직업 자체가 또 학원 강사였고 지금 그 감염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개인 교사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또 거기에 연결된 분들이 또 이제 택시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슈퍼 전파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코인 노래방 혹은 그냥 노래방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되는데 역시 노래방은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비말이 많이 튀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코인 노래방이 좁은 공간이죠. 밀폐돼 있고. 밀폐된 약간 부스 역할이 있죠.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흡연 같은 경우도 2차 세컨핸드 스모크라고 해서 간접 흡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3차 흡연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3차 흡연이란 말은 뭐냐? 당장 흡연자가 연기를 뿜어내지는 않는데 그 흡연자가 조그만 공간에서 다녀간 공간에 제3자가 들어왔을 때 공기랑 그다음에 뭐 그 테이블이나 바닥 이런데 전부 다 독성 물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유사하게 특히 코인 노래방 자체가 좁은 공간에서 특히 아까 했지만 그 노래를 하게 되면 비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그 집회할 때도 또 엄청나게 크게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 중에서도 다중 이용 시설 중에서도 이러한 전파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본에는 인천 학원 강사 관련해서 48명이 감염됐다는데 최영일 평론가 52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최영일 평론가 맞는 겁니다. 네. 이 시간에는 무조건 최영일 평론가 맞는 겁니다. 업데이트되는 소식이거든요. 우리 작가님이 일찍 썼네요. 오랜만에 영시 기준으로 썼네요. 점심때 썼어.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2015년생인가요? 네, 유치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제 미술학원의 강사예요. 네. 이건 학원 강사인데 미술학원 강사. 강서구에서 미술학원 강사가 확진자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미술학원에서 가르쳤고 여기는 유치원생부터 굉장히 수강생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이 영유아가 걸린 거고요. 지금 여기 한 100여 명 정도의 직원과 수강생들이 드나든 곳에서 강연을 한 거예요. 미술 수업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제 저 지도도 직접 해주고 하니까 밀접 접촉이 당연히 됩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보고 지금 검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마스크를 착용 안 했나요? 좀 마스크 착용 어렵죠. 미술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강의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수칙을 따르면 우리 방송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우리 안 쓰잖아요. 우리는 라디오인데. 특히 최영일 평론가가 조심해야 됩니다. 최영일 평론가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요 상암동 모든 방송국 제일 요주의 인물이에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죠. 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요즘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최평님 좀 방송 자제해야 되지 않나. 제일 위험합니다. 바로 옆에 있기 이렇게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최평님 조금 쉬게 하고 수도승처럼 살고 있다. 제가 이야기할 수도승처럼 분량이 살고 안 있다. 나오네 이거 참. 오직 일 외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명 박사님. 또 하시겠어요? 지금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유치원생이나 초중고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어떻게 학교를 보내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또 연계해야 됩니까? 그 의학자로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다행히 지난주 수요일 날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했죠. 그리고 한 4, 5일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큰 심각한 상황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또 고2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3 네. 그리고 초1, 1, 2 유치원 음. 이렇게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그게 제일 이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추세 일일 확진자 숫자가 다행히도 어제 좀 더 줄어들어서 16명대로 떨어졌나요?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 7살 유치원 학부모거든요. 네, 그래서 7살은 이미 보내고 있고요, 유치원에. 근데 유치원에 가면 발열 검사부터 다 수칙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래서 다행히 아직 확진자가 안 나와서 계속 보내고 있는 거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요건 이제 학부모님들이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걸리면 어떡할까라는 마음도 있으시지만, 이제 좀 갔으면. 네, 그래서 맞네. 겨울에 시작했다가 지금 반팔 입고 등교시킬 정도로 지금 그렇죠. 5개월여를 1월에 지금 시작됐으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게임이 아주 일치월장했다. 따라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했고 정부를 믿는 분위기가 있어서 마스크하고 조금이라도 열 나면 안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뭐 5일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 나갔다가 맞아요. 또 언제든지 온라인 수업으로 자기네 가정에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다른 거 해보죠. 자, N번방 성착취물 제작, 유포행위 가담자. 이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자가 조용돼서 박사방 유료 회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형법 114조죠. 그런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범죄단체로 인정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직 강령 같은 규율에 따라 위력을 행사하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특성을 갖춘 경우 이 범죄단체 등이 조직에 관한 형법 제114조가 적용돼서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때까지 인정되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폭력배 우리가 다 아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인정된 게 지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왜냐면 조직단체면서 역할 분담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전화를 할게. 그리고 너는 자금 인출해. 그다음에 넌 이 자금을 또 유통시켜. 뭐 이런 역할 분담이
딱 되어 있는 그건 조직이고 그다음에 역할 분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가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범죄를 행위서부터 결과 발생까지 고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단체 등의 조직에서 형법 114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N번방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입장에는 적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조직과 그다음에 역할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N번방이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일인데 맞아요. 그리고 그걸 막자고 N번방 방지법이 일어났는데 지금 법대로라면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네, 못합니다. 국내 업자들은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맞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 하지만 나라는 이제 방역의 국경이 존재해서 지금 나라마다 달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들은 지금 국적을 불문하고 돌아다니는데 서버를 타고 그리고 이제 제품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국내 업체만 단속할 수밖에 없는 미온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범죄 이 단체 조직은요 가능할 것도 같아요. 이 판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미 유기적 결합체고 언론 보도를 우리가 쭉 하면서 보면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미성년자는 돈을 세탁했어요. 찾아와서. 근데 그 돈을 네가 빼돌린 거 아니야? 해서 조주빈하고 박사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가까스는 애초에 시초방을 만들었다가 운영자를 넘겨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동호회 주로 커뮤니티 방 같은 거 운영할 때 운영자가 있고 거기엔 뭐 시삽, 부시삽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있고 뭐 이제 신입 회원 담당 뭐 이런 게 있듯이 이 안에도 약간 느슨하긴 하지만 역할이 있고 고의성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돈 내고 들어갔을 때 이걸 성착취물이라는 걸 모르고 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이게 이 고의가 아니고 흔히 실수로 링크 타고 들어갔어요는 해당 안 된다고 얘기했고 초기 수사 때 이 검찰이 유기적 결합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요건 조금 한번 새로운 판례를 기다려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벌 대상에는 지금 텔레그램이 빠져 있다. 그 외에도 해외의 메신저는 다 빠집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 텔레그램에서 또 디스코드라는 대로 주로 이 미성년자들이 옮겨간 또 다른 이 채팅 앱이 있거든요. 계속 옮겨 다니는데 국내 건 처벌 가능, 해외는 처벌 불가능. 이 문제는 좀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텔레그램이 외국 거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스크린샷을 해놓고 그런 증거가 있다면 처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외국인 사업자를 처벌하기 좀 쉽지 않는.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니고 제 얘기는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당연히 이제 이용자는 가능한데 회원이나 운영자는 가능한데 운영자 회사를 처벌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텔레그램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어야 범죄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그것도 건데 불가능하죠.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건 또 하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악용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빅브라더 사회라도 얘기하는데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방까지 전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이. 왜냐면은 이게 N번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이렇게 해서 졸속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맥락이 있어요.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민식이법은 아까 말씀하신 사례가 있어요. 이거 과한 가중처벌이다. 그래서 이거 또 개정해달라. 시행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또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30여 명 넘었죠. N번방도 이제 간신히 통과됐죠. 시행 전인데 여기에 대해서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데 이게 저는 민주성의 원칙인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찬반이 토론하면서 가는 거라고 보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행을 해보면서 부작용이 드러나면 그 문제를 해소하고 또는 법 자문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재판부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초기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적용할 것이다. 아주 비합리적인데 문구대로 무조건 가중처벌, 무기징역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가 시행 사례를 지켜보면서 완급 조절을 해나가고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것은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적용도 안 해보고 바꾸자는 거는 조금 너무 그 자체도 성급한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방송 1분 남았는데요. 세 분한테 다 기회 드릴 수는 없고, 뭐든지 다 하는, 이 시간대 되면 뭐든지 다 하는 최영평론가, 평론가에게. 뭐 할까요? 50초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재조사 들어간다. 저는 재조사 들어가지 않는다. 네. 공수처가 재심을 해야 된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재수사에 들어간다. 재조사와 재수사를 해야 네.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이미 새로운 조사, 그러니까 새로운 거는 비망록을 통해서도 이제 증거로 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어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재조사는 공수처가 설치돼가지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이관하면 물론 조사할 수 있고 공수처에서 조사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검찰이 재조사하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의지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재조사는 안 된다. 저는 재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